승무패 47회차 현미경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AC밀란과 디나모 자그레브의 경기입니다. 저는 AC밀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이변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AC밀란 같은 경우에는 삼프도리아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 명이 퇴장을 당한 상황에서 거둔 승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승점 3점이었지만 후반전을 10명이서 치렀기 때문에 디나모 자그레브전을 앞두고 체력 소모가 조금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5경기 3승 2무 패배가 없는 AC밀란인데 홈에서는 이 세리에 A 기준으로 3전 전승을 거둘 정도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챔피언스리그 짤츠부르크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AC밀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공격수 지루 선수가 5경기 3골 1도움, 측면의 하파엘 레앙 선수 역시 5경기 3골 4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루 선수와 레앙 선수가 핵심 공격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측면 자원인 메시아스 선수 역시 삼프도리아전에서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했고, 이 짤츠부르크전에서 동점골을 넣었던 이 측면 자원인 살레마커스 선수는 삼프도리아전에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번 챔피언스 리그 경기 디나모전에서 선발 출전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에 A에서 전방 압박 효율 1위를 달리고 있는 AC밀란이기 때문에 이 디나모를 상대로도 홈에서 왕성한 전방 압박을 가져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나모전 이후에 4일 뒤에 이 나폴리와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 조금은 빡빡한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직전 리그 9위 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5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첼시와의 챔피언스리그 1차전 홈 경기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이 점유율은 첼시에게 내줬지만 이 간결한 역습과 탄탄한 수비력으로 경기 내용 자체가 첼시에게 전혀 밀리지 않았고 오히려 경기 내용이 더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디나모 자그레브가 오르시치를 앞세운 빠른 역습이 상당히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오르시치라는 공격수가 첼시전에 이어서 직전 리그 경기에서도 후반 추가 시간에 극장 결승골을 넣었기 때문에 최근에 오르시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는 점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장신 공격수 페트코비치 선수가 첼시전에서도 제공권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AC밀란전에서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며, 직전 디나모 자그레브가 상대했던 첼시보다 AC밀란이 올 시즌 공격적인 측면에서 나은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골 결정력적인 측면에서 AC밀란이 자국 세리에 A에서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이 6.09골인데 실제 득점이 10골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디나모 자그레브가 이변을 연출을 했었던 첼시 같은 경우에는 자국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대 득점이 6.27골인데 실제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6골의 득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첼시가 직전 디나모 자그레브 원정에서 경기 자체는 주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나모의 빠른 역습에 실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첼시와 AC밀란의 압박 효율성을 비교해 봤을 때도 올 시즌 AC밀란의 압박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압박 통계인데 AC밀란 같은 경우에는 세리에 A에서 압박에 의한 득점이 4골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압박 라인 자체가 굉장히 높지만 압박에 의한 득점이 1골에 그치면서 이 압박의 효율성적인 측면 역시 AC밀란이 첼시보다
더 낫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프리미어리그와 세리에 A 템포 차이가 있지만 지난 첼시전보다는 디나모가 원정에서 AC 밀란의 압박에 은근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AC 밀란의 경우에는 직전 삼프도리아전에서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후반전을 치르느라고 체력적인 누수가 있었고 올 시즌 공식 경기 7경기에서 패배가 없지만 무실점 경기가 딱 2경기밖에 없습니다.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는 AC 밀란이고 여기에 모두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지만 7경기 중에서 무려 3번의 무승부가 있었다는 점 역시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이 디나모의 최근 에이스 공격수 오르시치 선수가 첼시전에 이어서 리그 경기에서도 결승골을 뽑아냈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밀란 원정에서도 오르시치를 앞세운 날카로운 역습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AC 밀란의 주전 중앙 수비 라인이 칼루르와 토모리 선수인데 이 제공권이 좋은 수비수들이 아닙니다. 특히 칼루르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필 신장이 179cm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디나모 자그레브의 장신 공격수인 이 페트코비치 선수가 첼시를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높이에 약점이 있는 AC 밀란의 중앙 수비 라인을 상대로 디나모 자그레브의 이 페트코비치의 포스트 플레이 역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올 시즌 세리에 A를 기준으로 제공권 15위에 머물고 있는 AC 밀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공권적인 측면 역시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 정도의 이변을 추천드리면서 8번 경기는 AC 밀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샤흐타르 도네츠크와 셀틱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흐타르가 직전 리그 11위 팀과의 홈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4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챔피언스리그 1차전 라이프찌히 원정에서 깜짝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최대 이변 결과를 연출을 했던 샤흐타르이기 때문에 현재 샤흐타르가 역배당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정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셀틱을 상대로 최상의 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샤흐타르이고 이 왼쪽 측면에 무드리크라는 선수가 라이프찌히를 상대로 1골 2도움 맹활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른쪽 측면에 시베드라는 선수 역시 라이프찌히를 상대로 2골이나 넣어줬고 공격수 라시나 트라우레 역시 쐐기골을 넣어주면서 이 최전방의 핵심 공격 자원 삼총사가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맹활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시베드와 트라우레 같은 경우에는 리그 경기, 직전 리그 경기에서도 한 골씩 넣어주면서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샤흐타르 도네츠크의 최전방 공격 라인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프찌히를 상대로 4-1-4-1 포메이션 좌우 측면의 빠른 공격력을 앞세운 역습으로 재미를 본 샤흐타르이고 이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중립지역인 폴란드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 홈구장인 우크라이나에서는 경기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샤흐타르의 홈경기이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펼쳐져도 티켓 배정이 샤흐타르의 홈팬들에게 약 2만 5천 장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홈구장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셀틱 같은 경우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로 인해서 스코틀랜드 리그 경기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주말에 체력 안배를 했습니다. 이 지난주 챔피언스 리그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했는데 경기 초반 내용은 굉장히 좋았지만 이후에 레알의 퀄리티 있는 측면 역습에 실점을 하면서 무기력하게 0대3으로 패배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틱 같은 경우에도 4-3-3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면서 좌우 측면에 아바다나 조타 선수를 활용한 측면 공격이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양팀 모두 비슷한 강점, 측면 공격에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샤흐타르의 경우에는 지난 라이프치히와의 챔피언스리그 1차전 원정에서 깜짝 4대1 대승을 거뒀는데 이 라이프치히의 전방 압박에 당황하지 않고 압박을 풀어내는 동시에 측면을 활용한 빠른 역습으로 재미를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왼쪽 측면의 무드리크 선수가 특유의 돌파와 스피드를 통해서 맹활약을 해줬고 오른쪽 측면의 시베드 선수 역시 굉장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다시 살아나고 있는 라시나 트라우레라는 최전방 공격수 역시 최근에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샤타르의 최전방 공격 라인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셀틱이 레알 마드리드전처럼 전반 초반에는 왕성한 압박으로 경기 내용 자체는 좋았지만 결국에 레알이 간결한 측면 역습에 실점을 하면서 무너졌던 것처럼 이번 경기 역시 샤흐타르를 상대로 이 초반부터 셀틱이 압박을 가하게 된다면 샤흐타르의 퀄리티 있는 역습에 뒷공간을 얻어맞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 샤흐타르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 몰린 느낌이 있는 것이 라이프치히전에서 샤흐타르가 4대1로 대승을 거뒀지만 샤흐타르의 선제 득점의 경우에는 라이프치히 골키퍼의 어이없는 실책이 있었고 이 두 번째 골 역시 라이프치히 수비수를 맞고 굴절이 되는 조금은 샤흐타르에게 운이 따랐던 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스코틀랜드 리그와 우크라이나 리그의 웨파 랭킹을 비교를 해보시면 스코틀랜드가 9위, 우크라이나가 12위이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팀인 샤흐타르와 스코틀랜드 1인자인 셀틱의 체급이 셀틱이 절대 밀리는 경기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셀틱 같은 경우에는 주말 리그 경기가 취소가 되면서 체력적으로 샤흐타르보다 우위인 부분이 있고 이 러시아 침공 전쟁으로 인해서 샤흐타르의 홈 구장인 우크라이나 지역이 아니라 중립 지역인 폴란드 지역에서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이 스코틀랜드에서 우크라이나를 가는 것보다 폴란드가 중간 지역이기 때문에 이동 거리 자체도 셀틱으로서는 더 짧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체력적으로도 셀틱이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지역이 폴란드에서 펼쳐져도 샤흐타르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실제 티켓 3만 장 중에서 2만 5천 장 정도가 샤흐타르 팬들이 구매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샤흐타르의 홈구장이 원래는 돈바스 아레나가 5만 2천석을 수용하는 이 크기인데 이번에 셀틱 경기가 펼쳐지는 폴란드 지역 중립 지역은 이 수용 인원이 3만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샤흐타르의 홈구장인 돈바스 아레나에서 펼쳐지는 홈 경기보다는 샤흐타르의 홈 경기 이점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에게 승리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9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첼시와 짤츠부르크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2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가 주말 경기가 취소가 되면서 체력 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브라이튼 출신의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았기 때문에 주말 경기가 연기가 된 것은 짤츠부르크전을 앞두고 조직력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짤츠부르크와의 상대 전적은 공식 경기 전적이 없기 때문에 상성을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 캉테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을 제외하면은 이렇다 할 부상 자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챔피언스리그 1차전 디나모 자그레브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한 첼시인데 당시에 점유율을 약 70%가량 가져가면서 경기를 주도했지만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이 자그레브의 치명적인 역습 한 방에 실점을 하면서 허무하게 패배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베테랑 주전 수비수 티아고 실바가 디나모 자그레브전에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주말까지 풀로 휴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왕성한 체력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입생 공격수 오바메양이 자그레브전에서 데뷔전을 치렀지만 확실히 100% 몸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오바메양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리그 6경기에서 5경기에서 실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력 자체도 그렇게까지 견고하지 않은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짤츠부르크는 직전 리그 11위 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무난하게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지난주 챔피언스리그 1차전 홈경기에서도 AC 밀란과 대등한 경기를 펼치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최근에 투톱 공격전인 오카포와 페르난도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에이스 오카포 선수가 AC 밀란전에 이어서 직전 리그 경기에서도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좋은 골 감각을 유지를 했고 장신 공격수 세슈코 역시 리그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세슈코의 높이까지 있는 짤츠부르크의 공격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핵심 중앙 수비수 솔레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주전 미드필더 수치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브라이튼 출신의 그레이엄 포터 감독의 첼시 데뷔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연기가 되면서 첼시 입장으로서는 포터 감독 체제에서 좀 더 훈련을 하면서 조직력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은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포터 감독이 중하위권 팀에서는 지도력을 인정받았지만 이 B클럽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상당히 미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이튼 시절의 전술을 그대로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첼시의 사정에 맞게 다른 디테일을 보여줄지는 경기를 몇 경기 지켜봐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브라이튼 시절에도 포터 감독이 경기 내용 자체는 좋지만 브라이튼이라는 팀이 고질적으로 골 결정력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골 결정력이라는 것은 감독의 영역보다는 선수 개개인의 퀄리티와 컨디션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브라이튼 시절의 포터 감독의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보면 2선 혹은 측면으로 내려와서 수적 우위를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혹은 패스의 트라이앵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전방 공격수가 굉장히 폭넓은 움직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 공격 숫자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골이 덜 나왔던 평가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포터 감독이 첼시에서도 골 결정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첼시 역시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선결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짤츠부르크의 경우에는 원체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강팀의 덜미를 심심치 않게 잡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AC 밀란과의 홈 경기에서도 대등한 경기 끝에 1대1 무승부를 거둔 짤츠부르크이고 특히 짤츠부르크의 공격 원투펀치인 오카포와 페르난두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짤츠부르크의 승리까지 보지 않는 이유는 짤츠부르크의 핵심 수비 자원인 솔레 선수가 AC 밀란전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이번 첼시전 결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솔레의 이탈이 뜨는 수비 공백이 짤츠부르크로서는 굉장한 리스크라고 보여지고 첼시 역시 새 감독 부임이라는 변수가 있는 데다가 짤츠부르크의 공격진 좋은 컨디션을 고려하면 이 경기는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첼시가 주말 경기 연기로 인한 체력 우위와 짤츠부르크 솔레이의 부상 이탈을 고려하면 짤츠부르크가 첼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10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라이프치히의 경기인데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이 직전 마요르카와의 리그 홈 경기에서 4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개막 이후의 공식 경기 7연승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라이프치히와의 상대 전적은 없기 때문에 상성을 따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 핵심 공격수 벤제마 선수가 빠져 있지만 또 다른 핵심 측면 자원인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 선수가 마요르카전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 자원인 발베르데 역시 마요르카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제 아무리 벤제마가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특유의 측면 자원을 앞세운 역습 한 방은 여전히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주말 마요르카의 밀집 수비와 세트피스에 상당히 고전했던 레알 마드리드이지만 그래도 4대1 대역전승을 일궈낸 상승세가 있고 첼시 출신의 영입생 수비수인 루디거 역시 세트피스 상황에서 데뷔골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마요르카전이 의미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드리치 같은 자원들은 후반전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부분적인 로테이션까지 가동을 했었던 마요르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도 도르트문트와의 리그 홈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이 굉장히 좋지 못했던 분위기를 반전을 시켰습니다. 이 마르코 로제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이 로제 감독이 부임을 하자마자 강호 도르트문트를 홈에서 3대0으로 완파를 하면서 확실히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라이프치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첼시 출신의 공격수 베르너 선수가 도르트문트전에서 굉장히 좋은 골 찬스를 놓쳤지만 그래도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이선 자원인 소보슬러이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1골 1도움 환상적인 중거리 슛 득점까지 기록을 하면서 맹활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에이스 은쿤쿠라는 공격수는 최근에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은쿤쿠 선수의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르코 로제라는 감독이 메넨글라트바흐와 도르트문트를 이끌었던 나름의 명장이기 때문에 과연 로제 감독이 어떤 전술을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들고 오느냐가 이 경기의 판세를 가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전 미드필더 올모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것은 상당히 라이프치히로서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자국 분데스리가에서 원정에서 1무 2패 2골 7실점이라는 좋지 못한 원정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라이프치히이기 때문에 레알 원정에서 이변을 일으키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라이프치히에 새롭게 부임을 한 마르코 로제 감독이 데뷔전에서 도르트문트를 3대0으로 완파를 했는데 이 로제 감독의 라이프치히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강건한 전방 압박을 시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방 압박이 통하면서 굉장히 3대0이라는 완승을 거둔 라이프치히인데 과연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도 라이프치히의 로제 감독이 이러한 전방 압박 전술을 들고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이프치히의 수비 약점을 살펴보시면 역습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나와 있고 역습뿐만 아니라 측면 공격, 상대의 측면 공격을 막아냄에 있어서도 측면 수비가 상당히 약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라이프치히가 압박 전술을 들고 나온다면 레알 마드리드가 최대 강점이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발베르데 같은 측면 자원을 활용한 빠르고 직선적인 역습이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의 최대 약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바로 이 역습과 측면 수비에 있어서 레알 마드리드가 상당히 재미를 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전 마요르카전에서도 레알이 경기 초반 마요르카의 밀집 수비와 세트피스에 선제 실점을 하면서 고전을 했는데 마요르카의 공격이 끊어지고 레알이 재역습을 감행을 했을 때 동점골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마요르카를 상대로 역전골을 뽑아낸 이후에 마요르카의 라인이 조금 높아지자 레알 특유의 측면 역습 개인기를 활용한 공격이 빛을 발하면서 4대1 대역전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라이프치히가 도르트문트전처럼 레알을 상대로도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오히려 레알이 손쉽게 역습으로 재미를 보면서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라이프치히가 압박이 아니라 오히려 수비 라인을 내리고 촘촘하게 수비 라인을 구축하면서 레알을 상대로 공간을 내주지 않을 경우에는 레알이 벤제마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라이프치히의 피지컬 좋은 수비진을 뚫어내는 데는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직전 마요르카전에서도 상대의 밀집 수비에 고전을 했었던 레알이고
마요르카가 그랬던 것처럼 라이프치히가 작정하고 수비 블록을 구축한 다음에 강점인 세트피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하게 된다면 라이프치히에게도 기회가 있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의 마르코 로제 감독이 어떤 전술을 택하느냐가 경기 양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로제 감독이 도르트문트전 재미를 봤었던 강건한 전방 압박을 들고 나온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데스리가에서 역습 실점이 가장 많은 라이프치히가 레알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에 굉장히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1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맨시티와 도르트문트의 경기인데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가 토트넘과의 리그 경기가 연기가 되면서 체력적인 안배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챔피언스리그 1차전 세비야 원정에서 4대0 완승을 거둔 맨시티이고, 이 홀란드 선수가 다름 아닌 도르트문트에서 영입이 됐는데 이 홀란드 선수가 세비야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최근에 12골을 넣는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필 포든, 케빈 데브라이너, 측면 수비 칸셀루 등 공격 상황에서 핵심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것이 맨시티이고, 다만 수비수 스톤스와 풀백 워커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진의 뎁스는 조금은 열거워진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도르트문트와의 상대 전적이 2승 1무 1패로 비교적 팽팽한 면이 있는데 2021년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홈과 원정에서 한 골차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했는데 라이프치히의 전방 압박에 상당히 고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아데예미야, 마렌, 토르강, 아자르 같은 자원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베테랑 공격수 마르코 로이스 선수가 굉장히 분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난주 챔피언스리그 1차전 코펜하겐과의 홈경기에서는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순항을 하고 있는 도르트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입생 공격수 모데스트가 6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는데 확실히 쾰른 시절보다는 모데스트의 강점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의 최전방 공격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다름 아닌 지난 시즌까지 도르트문트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공격수 홀란이 맨시티로 이적이 됐고 맨시티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면에 도르트문트는 홀란드의 대체자로 영입이 됐던 이 세바스티안 알레라는 공격수가 고안한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시즌 쾰른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이 모데스테라는 공격수를 급하게 시즌 도중에 영입을 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 모데스테 선수의 강점인데 골 결정력과 특히 뚝배기 헤딩 공격이 굉장히 강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지난 시즌에 쾰른에서 넣었던 골 대부분이 모데스테 선수가 헤딩으로 넣은 골이었는데 그만큼 이 모데스테 선수의 강점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측면에서 크로스가 자주 올라와야 하고 양질의 크로스가 올라오는 것이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도르트문트의 통계를 보시면 경기당 크로스 횟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모데스테가 지난 시즌에 맹활약을 했었던 쾰른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도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24회로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크로스를 뿌리고 있는데 이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17회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모데스테가 날아다녔던 쾰른보다는 굉장히 적은 크로스를 측면에서 시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데스테의 헤딩 뚝배기 강점을 살리는 데 있어서 도르트문트가 그리 적합한 팀인가는 의문점이 따른다고 보여지고 모데스테가 도르트문트 이적 이후에 모든 대회 6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는 점 역시 이를 잘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전방 공격 자원의 이 골 결정력 퀄리티에 있어서 맨시티가 압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12번 경기는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코펜하겐과 세비야의 경기인데 코펜하겐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열과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펜하겐이 직전 리그 8위 팀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주 챔피언스리그 1차전 도르트문트 원정에서는 체급 차이를 보이면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신 공격수 코르넬리우스가 현재 부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사이트에서는 출전이 가능하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출전 여부는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리그 9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2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코펜하겐이 자국 리그에서도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9경기에서 실점이 무려 15골이나 되고 있기 때문에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코펜하겐이고,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핵심 2선 측면 자원인 펩 비엘이라는 선수가 최근에 올림피아코스로 이적이 됐습니다. 이 선수가 시즌 초반에 코펜하겐에서 6골이나 넣어주면서 에이스 역할을 하던 자원인데, 시즌 도중에 올림피아코스로 이적이 되면서 굉장히 공격 쪽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펜하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측면 자원인 클라에손이라는 선수가 리그에서 6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클라에손 선수가 이끄는 측면 공격이 이 공격 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신 공격수 코르넬리우스는 아직까지 코펜하겐에서 2경기 무득점이기 때문에 이 적응이 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비야전 이후에 자국 강호팀인 미트윌란과의 원정 경기 일정이라는 점에서 이 일정 역시 녹록지 않은 것이 코펜하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에스파뇰과의 리그 원정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마침내 시즌 첫 승을 신고를 했습니다. 이 전반전에만 3골을 먼저 넣었는데 이 내리 2골을 내주면서 조금은 똥줄 승리를 거뒀지만 어쨌든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무승 행진을 끊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드필더 올리버 토레스와 파푸 고메즈가 명단 제외와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챔피언스리그 1차전 맨시티와의 홈경기에서 0대4로 대패를 당하면서 확실히 세비야가 지난 시즌만큼의 수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코펜하겐 못지않게 실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라리가 경기에서 무려 실점이 10골이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비야 특유의 짠물 수비가 실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토트넘 출신의 측면 공격수 라멜라가 에스파뇰전에서 시즌 첫 골을 신고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20살 젊은 오른쪽 측면 수비수 호세 앙헬 카르모나라는 선수가 에스파뇰전에서 깜짝 2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하면서 세비야에게 첫 승을 안겨다준 1등 공신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레알 마드리드 출신의 플레이메이커 이스코 선수가 2선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세비야는 확실히 최전방 쪽에서 골 결정력만 조금만 살아나 준다면 그래도 반전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급은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수 엔네시리가 여전히 에스파뇰전에서도 득점에 실패를 하면서 리그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여전히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펜하겐전 이후에 강호 비아레알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세비야 역시 일정이 빡빡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최근 분위기가 너무 좋지 못한데 그나마 세비야가 직전 에스파뇰 원정에서 시즌 첫 승을 거두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낫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펜하겐의 경우에는 자국 덴마크 리그에서 6위로 쳐졌을 정도로 올 시즌 경기력 자체가 기복이 심한 데다가 실점이 무려 9경기에서 15실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세비야 역시 라리가에서 16위 하위권으로 쳐져 있고 5경기에서 10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수비력이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선수단의 기본 퀄리티를 비교했을 때는 세비야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펜하겐은 공격 쪽에서도 핵심 2선 측면 자원인 펩 비엘 선수가 이 시즌 도중에 올림피아코스로 이적이 됐는데 이 선수가 시즌 초반에 코펜하겐에서 리그 7경기 6골을 넣어줬었던
에이스 자원이기 때문에 이 펩 비엘의 이적 공백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신 스트라이커 코르넬리우스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코펜하겐이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쪽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코펜하겐은 공격 상황에서 또다시 측면전 클라에손에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세비야 역시 올 시즌 형편없는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코펜하겐의 수비력 역시 그에 못지않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코펜하겐의 공격 누수 및 수비력 불안 등을 고려하면 직전 에스파뇰전 승리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세비야가 특유의 유럽 대항전 DNA를 보여줄 수 있다면 특유의 꾸역승은 거둘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번 경기는 코펜하겐의 단독 패배로 가는데 세비야의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는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미경 분석 마지막 경기는 유벤투스와 벤피카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과감하게 벤피카 사이드 이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벤투스가 직전 살레르니와의 리그 홈 경기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에 5경기 1승 3무 1패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식 경기 6경기에서 1승 3무 1패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유벤투스이기 때문에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세리에 홈 경기에서는 2승 2무로 패배가 없는 유벤투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공격수 디마리아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주전 미드필더 로카텔리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존 장기 부상자인 포그바와 더불어서 중원과 측면 쪽에서 전력 누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챔피언스리그 1차전 PSG 원정에서는 1대2로 패배를 당한 유벤투스인데, 그래도 영입생 윙백 코스티치가 최근 3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포 공격수 블라우비치 선수가 최근에 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지만 이 최전방에서 버텨주는 힘이 이 피오렌티나 시절보다는 확실히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 블라우비치 선수가 여전히 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국 세리에 A에서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16위 하위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벤투스가 올 시즌 공격 과정에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벤피카는 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5연승의 상승세이고 직전 자국 리그 16위 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 포르투갈 리그 유일의 6전 전승을 거두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챔피언스리그 1차전 홈 경기에서 이 마카비 하이파에게 2대0으로 깔끔한 승리를 거둔 벤피카이고, 이 플레이메이커 하파 실바 선수와 왼쪽 측면의 주앙 마리우 선수가 올 시즌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격수 곤살로 라모스가 리그 경기에서 휴식을 취했고, 오른쪽 측면의 네레스 선수는 최근 2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지만 이 선수 역시 파괴적인 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측면 자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벤피카가 측면 공격이 상당히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왼쪽 풀백 그리말도라는 선수가 이 마카비 하이파전에서 1골 1도움 맹활약을 했고 직전 리그 경기에서도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그리말도와 주앙 마리우가 포진한 왼쪽 측면 공격이 굉장히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벤피카의 강력한 측면 공격에 유벤투스가 측면 수비에 애를 먹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말에 펼쳐진 유벤투스와 살레르니 경기가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는데 유벤투스가 2골을 실점하는 장면이 모두 측면 수비가 털리면서 실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 보시는 장면이 첫 번째 실점 장면인데 이 살레르니에게 왼쪽 측면을 돌파를 당했고 칸드레바 선수에게 실점을 한 장면이고, 이 두 번째 실점 장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살레르니의 디아 선수를 막지 못하면서 페널티킥을 내줬고 이 피용텍 선수에게 두 번째 실점을 페널티킥으로 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벤피카의 경우에는 왼쪽 측면 주앙 마리우와 그리말도 라인의 공격력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자국 포르투갈 리그에서 경기당 평균 측면 크로스 횟수가
11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크로스 횟수인데 벤피카가 경기당 크로스 횟수가 27번으로 포르투갈 리그에서 가장 많은 크로스를 시도하는 팀이기 때문에 살레르니의 측면 공격에 측면 수비가 털렸던 유벤투스가 벤피카의 측면 공격에도 충분히 애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국 포르투갈 리그에서 유일의 6전 전승 1위를 달리고 있는 벤피카이고 올 시즌 개막 이후의 모든 대회 11경기 11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반면 유벤투스는 자국 세리에A에서 오픈플레이 기대득점 순위가 16위일 정도로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즌을 보내고 있고 무엇보다 알레그리 감독 체제에서 중원 삭제 축구로 단순 롱볼 축구가 반복이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영입생 윙백 코스티치가 최근에 3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서서히 유벤투스에서도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블라우비치의 최전방 골 결정력 외에는 기대할 만한 공격 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유벤투스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득점력이 빈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공식 경기 6경기 1승 3무 1패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유벤투스라는 점에서 굉장히 경기력이 떨어져 있고 따라서 충분히 벤피카를 상대로 이변이 희생양이 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유벤투스의 무승부까지 바치는 이유는 유벤투스가 특유의 유럽 대항전 DNA가 있고 홈에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이 있는 데다가 이 블라우비치라는 공격수가 언제든지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무승부 정도의 유벤 사이드는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벤피카가 시즌 개막 후에 11연승을 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승 행진이 너무 길다는 점 역시 조금은 불안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즌 초반에 경기력에 부침을 겪었던 코스티치 선수의 특유의 왼발 크로스 능력이 살아나고 있는 점 역시 유벤투스가 홈에서 이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갔는데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아예 유벤투스의 승리 쪽으로 투포를 가져가면서 이변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47회차 현미경 분석 챔피언스리그 14경기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포르투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